1990년대 말 평양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소리로 시작됩니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행진곡이 관사촌 전체를 깨웠죠. 정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붉은 깃발이 벌럭이고 있었어요. 그는 교복을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22살 조선대학 외국어학부 3학년이자 청년단 간부였죠. 거실에서는 아버지 정기석이 신문을 펼쳐들고 있습니다. 외무성 간부인 그는 늘 이른 아침부터 당 소식을 확인했어요. 어머니 오영희는 부엌에서 옥수수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교원인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준비했죠. 민호야, 오늘 학습 발표 있지? 어머니가 국자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네, 오전에 있어요. 민호는 짧게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발표문은 제대로 외웠겠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 외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고 있었죠.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가족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벽에 걸린 초상화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시선이 언제나 불편했지만 그런 감정조차 드러낼 수 없었죠. 학교로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민호는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캠퍼스로 향했어요. 대학 정문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받들 자라는 글귀였죠. 학생들은 줄지어 걸어가며 서로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누가 간부 자녀이고 누가 일반 학생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강의실로 들어서자 이미 여러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앞쪽 자리에 앉았어요. 청년단 간부는 늘 모범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교수가 들어오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충성! 모두가 외쳤고 민호도 함께 외쳤죠. 오전 수업이 끝나고 사회주의 도덕교양학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준비한 발표문을 들고 단상에 올랐어요. 동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외운 문장들이 자동으로 입 밖으로 흘러나왔죠. 정중석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들의 표정이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호는 자리로 돌아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민호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외국 귀빈 방문 행사에 통역 보조로 참여하라는 것이었죠. 그는 처음으로 인민대학습당 안의 귀빈실에 들어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카펫이 깔린 그곳은 낯설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동하고 있었죠. 한 서양인 기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 불빛들 다 가짜래. 손님 올 때만 켠다더군. 민호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영어로 주고받은 짧은 대화였지만 그는 모든 단어를 이해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민호는 관사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멈춰 섰어요. 저 불빛이 정말 가짜일까? 질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외국 기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그는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사는 세상이 의심스러웠으니까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캠퍼스의 나뭇잎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과제 때문에 자료를 찾아야 했죠. 도서관 안은 고요했습니다. 책장 사이를 지나며 민호는 한 남학생과 마주쳤어요. 리철수였습니다. 철수는 같은 학년이지만 민호와는 다른 부류였죠. 간부 자녀가 아닌 그는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심해야 할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교수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소문이 있었죠. 정민호 동무, 철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철수 동무.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들고 있던 책을 민호에게 보여줬어요. 러시아 문학 원서였습니다. 이거 읽어봤어? 아니, 아직. 민호는 책 제목을 흘끗 봤지만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며칠 후 민호는 다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한번 봐. 민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뭔데? 그냥 봐. 집에서 혼자 볼 것.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어요. 민호는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위험한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책장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방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죠. 화면에 파일 하나가 떴어요. 손이 떨렸지만 민호는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거기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밝은 거리, 웃으며 걷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이었죠. 자막에는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곳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유로워 보이는 걸까?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걸까? 영상은 10분 정도 이어졌어요.
민호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그는 노트북을 껐어요.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환했습니다. 방금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거짓일까? 진실일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건물의 색깔이, 공기의 무게가 달랐죠. 그는 어젯밤 본 영상을 떠올리며 걸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학생들이 복도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상 검열 조사래. 보이부에서 온대.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도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교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생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신문이 시작된 거였죠. 민호는 교실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호는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거기에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사상 검증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이었죠. 민호는 천천히 이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번째 줄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어요. 리철수. 그날 밤 민호는 기숙사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의 방은 3층 끝에 있었어요. 밤 11시쯤 차 한 대가 기숙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철수의 방에 불이 켜졌어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창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철수의 방불이 꺼졌어요. 남자들이 철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실렸죠. 차가 떠나고 기숙사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창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손은 창틀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다음 날 철수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출석부에서 지워졌고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민호는 그날부터 주머니 속 USB를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영상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정기석은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민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정기석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전 외무성 회의에서 보이부 동료가 귀띔을 해줬어요. 조선대학에서 간첩 성향 학생 1명 잡았다더군. 외부 자료 유포 혐의래. 정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죠. 아들이 다니는 학교였으니까요. 민호야. 정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요즘 학교에 무슨 일 없지? 없습니다. 민호의 대답은 짧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죠. 오영희가 반찬을 더 집어주며 말했어요. 민호야, 입보다 마음을 조심해라. 그 말은 무심한 듯 던져졌지만 식탁 위로 무게감이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오영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기석은 거실로 나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그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선을 뽑았어요. 고장났나 보네. 정기석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로 다가갔어요. 위대한 수령의 초상화 옆에 걸린 작은 풍경화였죠. 그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뒤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이 집 어딘가에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을요. 민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에 실려가던 그의 뒷모습이 눈앞에 선했죠. 민호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학교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철수의 기숙사 방 앞에 섰어요.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죠. 침대도 책상도 옷도 모두 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깨끗하게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을 살펴보니 구겨진 신문 조각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죠. 찢어진 종이 한쪽에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진실은 자유의 시작이다. 민호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재빨리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사감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여기서 뭐 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민호는 방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며 걸어갔어요. 강의실로 가는 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누가 밀고자인지 누가 감시자인지 알 수 없었죠. 민호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지만 교수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주머니 속 종이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진실은 자유의 시작이다. 철수는 무엇을 알았던 걸까? 그는 어디로 끌려간 걸까? 점심시간 민호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무리 지어 앉아 있었지만 민호는 그들과 거리를 뒀어요. 식판 위에 음식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호는 도서관으로 갔어요. 철수가 앉아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책장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민호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책이나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고요했어요.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민호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냥 봐. 집에서 혼자 볼 것. 민호는 이제 알았어요. 이곳에서 침묵은 생존이라는 것을요. 말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는 주먹을 쥐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았죠. 2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평양의 거리는 더욱 황량해졌어요. 민호는 여전히 학교를 다녔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외무성 건물에 갔어요. 서류를 전달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아버지 사무실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민호는 문을 노크하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이번 달 물량은 이 정도면 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죠. 확실한 거지. 국경에서 문제 생기면 곤란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기석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외화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러였어요. 민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루트는 안전해요. 중국인이 서류 몇 장을 건넸어요. 정기석은 그것을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외화 다발을 봉투에 담아 중국인에게 건넸죠. 민호는 뒷걸음질 쳤어요. 복도 끝으로 걸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방금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가 밀거래를 하고 있었던 걸까? 잠시 후 중국인이 사무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갔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가 천천히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기석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서류 가져왔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건넸어요. 정기석은 받아서 책상에 놓았습니다. 민호야, 앉아라. 아버지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민호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정기석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불을 붙였죠. 연기를 내뿜으며 그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까 뭘 봤니?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라. 내 표정에 다 써 있어. 정기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정기석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재떨이에 눌렀어요. 민호야, 이 세상은 내가 배운 것과 달라. 아버지, 듣기만 해. 우린 살아남아야 한다.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규칙을 벗어나야 해.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기석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당에 충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돈이 필요해. 연줄이 필요하고 뒷거래가 필요하지. 하지만 그건 부패라고 배웠겠지. 맞아, 부패야. 하지만 그게 생존이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충성, 당, 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내가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정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본 것은 잊어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멍하니 걸었어요. 거리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건물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죠. 다음 주 학교에서는 충성심 강화 운동이 시작됐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민호는 교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가 진짜 동무이고 누가 밀고자인지 알 수 없었죠. 졸업 논문 발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민호는 외교 정책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발표 날 그는 단상에 올라 준비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외교 정책은 민호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하지만 중간쯤 읽었을 때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방금 인용한 통계 자료 출처가 뭔가? 민호는 멈칫했어요. 인민일보 작년 8월 자료입니다. 그 수치가 틀렸네. 정확한 수치는 다른 거야.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신문에서 본 숫자였는데 동무는 자료 검증을 제대로 안 했어. 이건 심각한 문제야.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민호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주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 민호는 집 근처를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낯선 남자 2명이 관사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 민호의 집 쪽을 향하고 있었죠. 민호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닫으며 창문을 통해 밖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밤이 되어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자신도 감시 대상이 된 걸까?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남자들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낯선 남자들은 계속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민호는 그들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지울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오영희는 민호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이거 좀 들어봐. 어머니는 잔장 아래 수납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비닐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봉투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죠. 이게 뭐예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열어보지 마. 그냥 가지고 있어. 오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묻지 마.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민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에 닿는 감촉으로 안에 종이와 무언가 딱딱한 것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그때 열어봐. 그날 밤 민호는 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두만강 일대가 표시된 지도였죠. 그리고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몇 장과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어요. 종이에는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철 마이너스 외삼촌. 민호는 어머니가 어떻게 이걸 준비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민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외무성에서 평양 외곽협동농장에 교육 지원을 나가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일주일간의 일정이었죠. 민호는 허가증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감시의 눈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자신도 철수처럼 끌려갈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배낭 안에는 어머니가 준 봉투와 최소한의 짐만 넣어져 있었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길 그는 뒤를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역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민호는 정진행 기차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아버지 부하 중 한 명이었어요. 정민호 동무.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 가시나? 농장 교육 지원 나갑니다. 민호는 허가증을 꺼내 보여줬죠. 남자는 허가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돌려줬습니다. 잘 다녀오게. 남자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민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기차는 예정보다 늦게 출발했어요. 민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그는 이곳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정진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민호는 역에서 내려 미리 외운 주소를 찾아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자가 나왔죠. 누구요? 김성철 동무 계십니까?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가 보냈어? 오영희가. 제 어머니입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민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은 어두컴컴했어요. 앉으시오. 김성철은 민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죠. 이모부님, 그런 호칭은 여기서 쓰지 마시오. 벽에도 귀가 있어. 김성철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언제 건너갈 생각이요? 최대한 빨리요. 김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 물이 얕을 때 건너야 해요. 준비는 됐소. 네. 민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그 집 다락방에서 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죠. 창밖으로 별들이 보였어요. 평양에서 보던 별과 똑같은 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성철은 민호를 트럭에 태웠어요. 두만강까지 1시간 거리입니다. 도착하면 내 신호를 따르시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밤 10시쯤 트럭이 멈춰 섰어요. 김성철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내리시오. 저 언덕 너머가 강이요. 민호는 배낭을 메고 트럭에서 내렸어요. 언덕을 넘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얇게 온 강물이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김성철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저기 보이는 불빛까지 가시오. 거기가 중국이요. 멀리서 경비병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요. 빨리. 김성철이 민호를 밀었어요. 민호는 강둑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강가에 도착해 뒤를 돌아봤어요. 김성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민호는 평양 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저 멀리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죠.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그리고 강물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민호는 신발을 벗어 배낭에 넣었습니다. 맨발로 얼음 낀 강물에 발을 담그자 뼈를 애는 듯한 추위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는 천천히 강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얼음 조각들이 다리에 부딪히며 흘러갔죠. 민호는 숨을 참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발밑에 돌들이 미끄러웠지만 중심을 잡았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비병의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서지 않으면 쏜다. 총성이 울렸어요. 물소리 사이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민호는 계속 헤엄쳤죠.
물살이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배낭이 무거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 총성이 울렸어요. 민호는 물속에서 방향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배가 터질 듯 아팠어요. 겨우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몇 미터 남지 않았어요. 민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헤엄쳤습니다. 손이 흙을 움켜잡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죠. 강둑을 기어올라 불밭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더욱 춥게 느껴졌죠. 민호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여기 있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민호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빨리 경비병들이 볼 수 있어. 남자는 민호를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을 걸었을까요? 낡은 헛간이 나타났어요. 남자는 문을 열고 민호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헛간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빛 아래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부부 한 쌍과 17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죠. 그들은 민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하오. 밀수꾼이 담요 한 장을 민호에게 던져줬습니다. 옷 말리고 조용히 있으시오. 공안이 지나갈 때까지. 민호는 담요를 몸에 두르고 벽에 기댔어요. 이제야 자신이 진짜로 강을 건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손을 펴보니 떨리고 있었죠.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 왔소? 평양입니다. 민호의 대답에 다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양에서 왔다고? 간부 자제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소녀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노부인이 소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헛간 안에서 5명은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밀수꾼이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물뿐이었죠. 넷째 날 저녁 밀수꾼이 다시 나타났어요. 오늘 밤 이동하오. 남쪽으로 가는 트럭을 준비했어. 5명은 짐을 챙겨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 뒤편에는 곡식 자루들이 쌓여 있었어요. 자루 뒤에 숨으시오.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오. 트럭이 출발했어요. 민호는 곡식 자루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좁고 답답했지만 참아야 했죠. 1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춰 섰어요.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 검문이었어요. 민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뒤에 뭐가 있어? 옥수수요. 시장에 가져가는 겁니다. 열어봐.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트럭 뒤쪽 덮개가 걷혔습니다. 손전등 빛이 자루들을 비췄죠. 민호는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루 하나가 들썩였습니다.
공안이 자루를 열어 안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됐소. 가시오. 덮개가 다시 덮였어요.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며칠을 더 이동했습니다. 버스와 트럭을 여러 번 갈아타며 남쪽으로 향했어요. 도중에 민호는 위조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중국 농장 노동자로 위장한 신분증이었죠. 라오스 국경에 도착한 것은 일주일 후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공안에게 체포된 거였죠. 남은 일행은 당황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해요. 다른 탈북자가 말했죠. 5명은 흩어졌어요. 민호는 홀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대국 방향을 찾아갔죠. 며칠을 걸었을까요? 발에 물집이 잡히고 몸은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멀리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태국 난민촌이었어요. 민호는 마지막 힘을 내어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죠.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민호는 난민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명단을 보여줬어요. 대한민국행 비행기 탑승자 명단입니다. 여기 이름을 쓰세요. 민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어요. 정민호.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민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이었지만 공항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호는 그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탑승객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민호는 안전벨트를 풀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죠. 입국장을 나오자 여러 명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탈북민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한 여성 직원이 손을 들며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죠. 민호는 이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정착지원센터였습니다. 4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직원이 설명했죠. 민호는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배낭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층층이 켜져 있었죠.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강의실에는 20명 남짓한 탈북민이 앉아 있었어요. 강사가 들어와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민호는 탈북자라는 단어에 움찔했어요. 자신이 이제 그렇게 불린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죠. 모두의 눈빛에는 비슷한 피로가 어려 있었어요. 수업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 법률, 경제 시스템을 배웠어요.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전화 사용법까지. 민호는 열심히 필기했지만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졌죠. 어느 날 오후 자유시간에 민호는 다른 정착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중년 남성이었어요. 적응하기 힘들지?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복잡해요. 나도 그래. 사람들이 너무 바빠. 아무도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은 모두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죠. 평양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감시했다면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를 무시했어요. 저녁 시간 민호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북한 외무성 부패 척결 작업 진행, 간부 다수 숙청,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화면에 북한 관영 방송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죠. 정기석 전 외무성 부국장 반당반 혁명 행위로 처형.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기석,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민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아버지가 죽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그녀도 연좌제로 끌려갔을까?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자신이 탈출한 대가가 이것이었을까? 밤새도록 민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에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의 불빛들이 방 안을 물들였죠. 민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새벽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민호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두었죠. 자유는 왔습니다. 이제 그는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의 평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절수가 있었고 그가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있었죠.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침이 왔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는 그저 거기 앉아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자유로운 땅에 도착했지만 민호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안에, 그 벽은 두만강보다 높고 절조망보다 단단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기억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서울 시내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새로 온 탈북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민호는 잘 적응한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말 억양도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지하철도 능숙하게 탔죠. 하지만 밤마다 그는 여전히 평양의 꿈을 꿨습니다. 관사촌 집 앞에 서 있는 꿈,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꿈.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지원센터에서 새로 온 탈북민을 맞이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죠. 처음 오셨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을 찾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형이요? 네, 10년 전에 사라졌어요. 대학생이었는데 민호는 그녀의 다음 말을 듣기도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리철수요. 조선대학 외국어 학부 다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숨을 참으며 여성을 바라봤어요. 철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혹시 오빠를 아세요? 그녀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죠.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알았습니다. 같은 학교 다녔어요. 정말요? 오빠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남한 데이터베이스에도 오빠 이름이 없대요. 수용소 명단에도 처형 기록에도.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철수를 떠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의 모습, USB를 건네던 그의 손, 그리고 차에 실려가던 마지막 모습. 죄송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어요. 제가 더 일찍 뭔가 할 수 있었다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도 오빠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죠.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기록해온 노트였죠.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리철수, 1970년대 후반생, 조선대학 외국어학부, 1990년대 말 실종. 그 아래 짧은 문장을 덧붙였어요. 진실은 자유의 시작이다. 마이너스 그가 남긴 말. 민호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죠. 대신 그는 기록했어요. 사라진 사람들을, 지워진 이름들을, 잊혀진 이야기들을. 노트를 덮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켓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 둔치를 따라 걸었어요.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의 불빛들이 물에 비쳐 흔들렸죠. 민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에 가려 희미했지만 몇 개는 보였어요. 민호는 그중 하나를 찾았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별자리와 비슷한 곳에 있는 별이었죠.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밤하늘을 본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호야, 저 별 보이지? 저건 북극성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저 별처럼 항상 제자리에 있을 거야.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전히 평양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웠지만 민호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자유로운 땅에 서 있지만 그의 뿌리는 여전히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거리를, 사람들을, 침묵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양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사서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바빴죠. 하지만 이제 민호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그의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쓰다듬으며 앉았어요. 나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죠. 그리고 노트를 펼쳐 다음 장에 펜을 댔습니다. 기록은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창밖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